짠. 헤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F이라고 쓰고 우리가 뭐라고 읽어요? 철. 이렇게 읽죠. 자, 사실 인류 문명은 사실 지금 뭐 사실 철기죠, 그렇죠? 네, 철기 문명이죠, 아직. 그렇죠. 그래서 철기 문명이 시작된 게 한 5,000년 정도 보거든요. 5,000년? 그러니까 이제 고조선 시대 있잖아요. 고조선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그때가 청동기예요. 그래서 이제 고조선이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갈락 말락할 고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고기까지 잡으면 철기라고 해봐야 역사가 5,0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지금 인류가 되게 많은 것들을 사용하죠. 뭐 철만 쓰는 게 아니고 뭐 실리콘, 실리콘 등을 써서 반도체 웨이퍼 같은 것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원소를 쓰지만 사실 원리적으로 철을 재련한다거나 다른 원소를 재련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원소를 가지고 물질을 만드는 그 원리는 5,000년 전 철기에서 사실은 특별히 달라진 게 있어요.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냥 그게 그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원소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나 원리적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아직 인류는 5,000년 전 철기 시대의 연장일 뿐인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과학이 좀 발전을 하고 그럼 철기 시대 이후에 이제 뭐가 와야 되겠어요? 철기 시대 이후에 원하는 원소들을 인간들이 만들 수 있는 바로 핵융합의 시대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핵융합의 시대로 가야 인류가 또 한 번의 기술 비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지금은 핵융합해요? 핵융합 못해요? 못하죠. 그렇죠. 핵 분열 정도만 일부 하죠.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것들에 대한 핵 분열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핵융합은 아직 기술이 제한적인지라 그 뭐냐면은 이제 곧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돼야 인류 문명이 한 번에 탁 바뀌겠죠. 알겠죠? 뭐 여하튼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사용하는 금속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이 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이 녀석은 뭐냐면 1. 가장 큰, 자, 철은 사실 단점이 많은 금속일까요? 장점이 많은 금속일까요? 철은 장점이 엄청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실용성 등등등 뿐 아니라 그리고 철이라는 원소는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 쌀까요? 비쌀까요? 철이라는 원소 자체가 싸요. 싸다는 말은 전 우주에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전 우주에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 우주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 우주에 많이 있으니까 가격이 딱히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물질적 특성도 있고 뭐 강도라거나 뭐 탄성이라거나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금속인데 그런데 그 철의 가장 큰 단점 뭐예요? 가장 큰 단점 가장 큰 단점은 이게 은근히 이게 반응성이 큽니다. 반응성이 크다라기보다는 반응성이 작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철이 있고 얘가 O2 여기죠. 그럼 얘가 이제 약간의 그 습식 환경. 자, 습식이라는 말은 알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저기 찜질방 가면 습식 사우나, 건식 사우나 뭐 이런 말 알죠? 그래서 이제 찜질방에 가면 그 임지야 찜질방 가본 적 있죠? 아, 그래? 아니면 뭐 목욕탕 가본 적 대중 목욕탕 가본 적 있어? 아, 있어요? 있구나. 좋아요. 아니, 사실 내가 여름만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동네마다 이렇게 조그만 동네 목욕탕도 있었거든요. 난 그 아버지랑 그리고 같이 이제 목욕탕 갔던 기억들이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동네 목욕탕 사실 흔해요. 거의 대부분 없어졌어요. 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좋네요. 근데 확실히 예전보다 점점점 없어지던 추세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기 이제 부산에 가면 부산 명륜동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막 주변에 동네 목욕탕 엄청 많았고 엄마랑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뭐냐면 목욕탕 어렸을 때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없어지고 거의 발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막 이렇게 되게 큰 대자본에 막 찜질방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가고 그래서 그런 목욕탕 없긴 하는데 그래. 인지요. 좋아. 그래서 이제 그런 목욕탕 가면 사우나 있잖아요. 사우나 이렇게 푸식 나오고 막 증기 나오고 해서 인지 그 사우나 들어가 본 적 있죠? 그래. 보기만 보고 안 들어가 본 거예요? 답답할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사실 사우나 가서 흘리는 땀은 좋은 땀이에요? 나쁜 땀이에요? 나쁜 거예요. 되게 나빠요. 사실은 목욕 오래 하면 되게 안 좋거든요. 목욕 오래 하면 땀 나잖아요. 목욕 오래 할 때 땀 나는 건 대부분 부분 수분하고 혈장이에요. 혈장 알죠? 혈장. 피가 빠져나오는 거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더워가지고 땀 줄줄 흘리는 거 있잖아요. 혈장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너무 더워서 밖에 앉아가지고 근데 땀 줄줄 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덥기만 해서 나는 땀은 몸에 있는 수분하고 혈장 일부가 빠져나오는 거라 사실 피하고 성분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더워서 땀이 줄줄줄 나는 거, 그래서 몸에 좋은 거다, 굉장히 나쁜 거다? 굉장히 나쁜 거예요. 사실 목욕탕 들어가서 땀 빼는 것도 되게 안 좋아요. 다만 운동에서 나는 땀 있잖아요. 실제로 막 심박수가 막 올라가가지고 막 흘리는 땀은 거기에 이제 노폐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땀은 되게 좋거든요. 좋은데 그냥 목욕탕 가서 막 사우나에서 땀 들들 나는 건 이게 그렇게 좋진 않아요. 물론 뭐 혈액순환의 효과는 있을 수 있죠. 이게 이제 심박수가 올라가긴 하니까. 근데 이제 어쨌건 제대로 된 땀은 그 운동에서 내는 땀 하겠죠? 그게 사실은 좋긴 좋습니다. 뭐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가면 이제 습식이란 말 있고 그럼 이게 뭔가 수분이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이 수분이 있다라고 하는 건 매우 특별한 상황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매우 보통의 상황이에요. 매우 보통의 상황이죠. 예를 들면 지금처럼 비가 온다거나 비가 오지 않아도 수증기 등등등 무슨 말이겠죠? 수증기 등등등이 있는 상황을 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사실 우리 지구 환경에서 수증기는 배제할 수 있어요? 수증기는 사실 어디나 있어요? 수증기는 어디나 있죠. 그래서 결국 철하고 산소 사이 반응은 우리 지구 어딘가에서나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럼 결국 여기서 뭐가 주로 만들어지느냐? Fe2O3 이런 녀석이 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 Fe2O3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얘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산화철이라고 하는데 얘를 우리 일상생활 표현으로는 녹이라고 하죠. 녹. 러스트란 말 알죠? 러스트. 러스트가 이제 우리말로 녹, 알겠죠? 녹.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철에 녹슬었다라고 하면 녹이 이게 새빨갛잖아요. 빨갛고 그다음에 철에 녹슨 건 그래서 결국 그 강도가 강해져요. 철이 녹이 쓸어 보면 강도가 약해져요. 강도가 약해지고 녹슨 거 보면 누르면 뿌북 부서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녀석의 화학식이 주로 Fe2O3예요. 그러면 양변에 이제 질량 보존을 맞춰 보면 바로 여기에 2, 여기다가는 2분의 3 이렇게 하시면 양변 질량 보존도 맞출 수가 있죠. 알겠죠? 알겠죠? 자, 참고로 여러분 학교 수업 시간에 자료에도 나와서 한마디 하면 여러분 질량 보존이 뭐예요? 자, 윤지스 질량 보존이 뭐예요? 반응 전후에 전체 질량이 반응 전에 질량이 같다. 그래서 0 틀린 건 아니죠. 민성 질량 보존이 뭐예요? 자, 반응 전후에 질량 같다. 예, 맞아요. 맞는데 이거를 지금 화학 시간에 질량 보존이 뭐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질량이 보존되는 거 맞죠? 맞는데 그걸 화학적 표현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고요. 화학적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안 변한다. 요게 화학에서 얘기하는 질량 보존이에요. 자, 사실 이 얘기도 여러분 아는 얘기예요, 모르는 얘기예요? 당연히 얘기도 아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기 보시면 어떤 말이 있냐면 원자란 말 보이죠? 원자. 자, 원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뭐 역사를 따지면 뭐 고대 그리스 시대 뭐 몇천 년 전부터 이 말을 썼다긴 하지만 근대 화학적으로 이 원자란 말을 정의한 사람 누구예요? 근대 화학에서. 바로 달턴이죠. 그럼 얘가 달턴에 의하면 이 원자의 의미가 뭐예요? 달턴이 생각하는 근대 화학적 원자의 의미. 바로 달턴이 생각하는 원자는 화학에서 사용하는 가장 최소의 질량 단위예요. 그래서 달턴이 저 원자를 쪼갤 수 없다 그랬잖아요. 원자가 쪼개지지 않으니까 질량도 보존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물론 원자 안에도 전자가 있고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안에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이건 달턴 이후의 시대에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 원자도 다 쪼갤 수 있거든요. 쪼갤 수 있지만 달턴 시대에는 그런 연구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원자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의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혹은 화학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질량 단위를 원자로 정한 거죠. 그러면 원자가 전후에 변치 않는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물리학적 표현인 질량 보존도 성립될 수밖에 없죠.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화학에서의 질량 보존은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방금 잘 봐요. Fe2O3, Fe2O3에 여기 철 2개 있죠. 철 2개 있어 여기 2 썼죠. 그 다음에 산소가 3개 있으니까 여기 2분의 3 썼죠. 이거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2분의 3 이렇게 숫자를 재조정하는 걸 화학양론 개수를 맞춘다. 개수 맞추기 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개수를 맞추는 것의 원리가 뭐냐고요. 자, 아까 여기에 2분의 3 없었잖아요. 없었던 걸 내가 2분의 3 써서 양변의 개수를 맞췄잖아요. 그 개수 맞추기라는 건 사실 화학의 전문 용어가 아닌 거예요. 개수 맞추기가 아니라 2와 2분의 3을 쓰는 행위는 바로 이 반응식의 질량 보존 성립 여부를 파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개수를 맞춘다. 이건 전문 용어가 아니고요. 전후에 질량 보존을 적용해서 2와 2분의 3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실 뭐 여러분 학교에서 내신 뭐 점수 딸 때 이게 뭐 개수 맞추기라 하나 뭐 질량 보존이라 하나 뭐 그게 큰 차이는 없죠. 큰 차이는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년이나 3학년 때 그 대학교 갈 거 아니에요. 대학교 입시 치르잖아요. 그 입시 치를 때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심층 면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교수들은 이런 전문 용어 사용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실제 면접에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식이 있을 때 여기에서 뭐 개수를 맞춥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반응의 질량 보존을 고려하면 여기가 2고 2분의 3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교수들이 아주 좋아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죠? 교수들은 전문 용어 활용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도 하나하나 알아두시고 뭐 여하튼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바로 철이 매우 좋은데 철 사용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때 얘를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1 그래서 이제 2 그래서 자연계의 모든 철은 그래서 Fe2O3 혹은 FeO 그 다음에 Fe3O4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Fe2O3 이런 애도 있고요. 근데 FeO 이런 애도 있고 Fe3O4 이런 애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가장 주요한 성분은 바로 여기에 있는 요놈. 이게 이제 가장 주요한 성분이죠. 나머지 것들은 약간 소량이고요. 그래서 우리 자연에는 이 철이 순수한 철의 형태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철기 시대보다 무슨 시대가 먼저 왔어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가 먼저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청동기 시대. 자, 퀴즈. 청동기 시대가
철기보다 앞선 이유가 뭐예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우선 청동이라고 하는 문명이 있죠. 청동이라고 하는 문명은 뭐하고 뭐를 뭐냐면 합금을 만든 거예요. 바로 구리하고 주석. 그렇죠? 구리하고 주석을 섞어 놓은 겁니다. 물론 이때 구리의 주석은 요 놈은 아주 극소량. 주석은 아주 극소량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동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 구리가 필요한데 놀라운 건 잘 봐요. 요 구리 전 우주적 관점으로 봤을 때 구리는 전 우주적으로 흔할까요? 귀할까요? 구리. 저 구리는 전 우주에 아주 귀합니다. 즉, 전 우주의 매장량이 구리는 많다, 적다? 적습니다. 그럼 사실 구리는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구리는 비쌉니다. 그럼 비싼 구리를 가지고 문명을 만든다는 건 사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겁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 매우 불합리한 겁니까? 매우 불합리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용이 많이 드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철기 이전에 청동기가 먼저 왔죠. 이유가 뭐다? 네, 바로 이제 첫 번째 1. 바로 요 구리산화물 CuO. 자, 이것의 재련 온도가 낮다. CuO의 재련 온도가 낮다. 재련 온도가 낮다. 이렇게 저렇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기술과정 책에 나와 있어요. 기술과정 책 보면, 기술과정 알죠? 기술과정 책 보면 청동기가 먼저 온 이후에 이게 이런 애들은 요런 온도는 재련 온도가 높은데 이런 애들은 재련 온도가 낮아서 구리 문명인 청동기가 먼저 왔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영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영 틀린 말은 아닌데 화학적 관점으로 봤을 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일까요? 어떤 요인이 더 중요할까요? 어떤 요인이 더 중요할까요? 바로 뭐냐면 구리는 얘는 어떻게 했냐면 반응성이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반응성이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연계에서 순수 상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땅 파다 보면 반짝반짝한 구리 같은 것들을 일부 발견할 수 있어요. 혹은 구리 합금 등등등을. 그럼 여러분, 구리도 금속인지라 금속 광택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뭔가 반짝반짝한.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의 요 시각은 반짝반짝한 것에 둔감해요? 반짝반짝한 것에 민감해요? 사람의 시각은 반짝반짝한 게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모든 구리 광물이 순수한 구리 상태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구리는 가장 많은 형태로 CuSO4 형태로 지구에 되게 많거든요. CuSO4 형태가 제일 많긴 하지만 어쩌다가 땅 파보면 막 이런 돌에 노랗게 반짝반짝하는 철광이 살짝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그러면 큰 돌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 금속이 반짝하면 사람 입장에서 이 뭐지? 자,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지나쳐요. 당연히 뭐지? 하고 보게 돼 있다고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육안으로 구리의 존재라는 걸 아주 오래전부터 10,000년 이상 전부터 사람이 그 존재를 확인했다고요. 그러면 그걸 확인하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인간은 항상 방법을 찾아내요.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라는 걸 알면 그걸 활용할 방법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있는 철은 잘 봐요. 100% 이런 형태라고 했죠. 이런 형태라고 했죠. 그럼 얘는 자, 여러분 산화철은 색깔이 어때요? 산화철은 색깔이 붉으죽죽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붉으죽죽 하고
FeO, Fe3O3는 얘네들은 블랙이에요. 블랙. 시꺼매요. 시꺼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놈은 시뻘겋고 이놈이 시커멓고 막 거무튀튀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 파는데 뭐 시뻘겋고 거무튀튀한 거 보면 그게 금속이란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흙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흙이겠죠. 그러니까 시뻘겋게 녹슨 철을 보고 이게 금속 광택을 띠는 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존재만 확인되면 인간은 어떤 식으로건 방법을 찾아요. 근데 존재 자체가 확인이 안 되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만들 방법도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련 온도가 높다 낮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련 온도가 높아요? 아니 이 낮고 재련 온도가 높아요? 그럼 재련 온도를 높이는 재련 온도를 높게 열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인간은 무조건 찾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기술이 발전했어요? 과거 기술이 발전했어요? 여러분 기술은 무조건 발전해요? 기술은 퇴보해요? 퇴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술은 무조건 발전해? 기술은 퇴보할 수도 있어요. 기술은 퇴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있는 기술 중에서 요즘 재현 못하는 거 있어 없어요? 몇천 년 전 기술인데 지금 못 만드는 기술이 있어 없어요?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고려청자요. 뭐 여기 했나? 안 했어? 고려청자 요즘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절대 못 만들어요. 현대의 분석 기술을 다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고려청자의 그 블루 그 그린 그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레시피를 몰라요. 근데 그게 뭐 우리나라 그 다음에 뭐 조선시대 때 뭐 백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조선시대 때 백자? 그 백자가 이렇게 백자라고 해서 이름 자체가 흰색인데 사실은 조선 백자의 흰색은 그냥 흰색이 되게 독특한 색깔이에요. 아주 독특한 색깔이에요. 흰색인지 우윳빛인지 약간 베이지 컬러인지 아주 오묘한 색깔이 조선 백자의 색깔이거든요. 그거 재현해요 못해요? 못해요. 재현 안 돼요. 그래서 조선 백자 조선시대 백자 그거 비싼 거 얼마쯤 하게요? 그거 그 지금까지 경매 가격 나온 것 중에서 최고가 찍은 게 60억이에요. 왜냐하면 그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의 고려청자나 조선백자만 그러냐? 아니에요. 서양 기술 중에도 재현 안 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옷감 중에 혹시 벨벳이라는 옷감 알아요? 벨벳? 벨벳이라고 이게 뭐냐면 이게 여기 좀 만지면 이렇게 약간 옷감이 두툼해가지고 이게 싹 손으로 쓸면 이게 옷감이 이렇게도 눕고 저렇게도 눕는 이게 되게 단단한 느낌의 그 원단이 있거든요. 만졌을 때 이게 무슨 느낌이죠? 되게 매끌매끌하면서 이게 단단한 느낌의 그 원단이 있어요. 반짝반짝하면서 그런 원단을 벨벳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요즘은 뭐 벨벳 원단을 도입한 옷들 우리가 사서 입을 수도 있고 집에 가면 한두 개씩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벨벳은 누구를 위한 원단이게요? 킹. 원래 왕만 입을 수 있는 벨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뭐 10세기 때 유럽 그때 왕들이 입었던 벨벳 원단 있잖아요. 이 벨벳 원단은 당연히 누가 짰을까요? 자, 요즘은 원단을 누가 짜요? 기계가 짜잖아요, 기계. 여러분, 원단 어떻게 짜요, 원단, 실, 날실 이렇게 엮어서 짜잖아요. 그럼 요즘은 기계가 해주잖아요. 그럼 10세기 때는 이거 누가 해줬겠어요? 사람이 했겠죠. 사람이 왜 이렇게 방직기, 뭐 조적기라고 해서 이렇게 실을 이렇게 한번 놓고, 뭐 이렇게 한번 놓고, 이렇게 한번 놓고, 이렇게 절구덕, 이거 왜 옛날 영상 이런 데 본 적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단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거 방직할 때 이게 원단 만들 때 기약 필요한 거 아세요? 이거 수학이 발전해야 이게 돼요. 이거 알아요? 뭔 말인지 생각해봐요. 촥. 자, 매우 제멋대로에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굉장히 규칙적이죠. 그리고 여기 원단에 막 색깔을 뭐 어디는 빨간색,
어디는 파란색 이렇게 넣어서 원단 자체에 이렇게 문양을 넣을 수도 있죠. 뭐 지금 되게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막 보는 거예요. 보잖아. 이거 원단 중에 색깔을 이렇게 막 넣어서 이렇게 막 원단 안에 그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원단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뜨개질 같은 거. 여러분 뜨개질이 수학인 거 알아요? 뜨개질 해본 사람. 뜨개질 해보면 뜨개질에 이렇게 하다가 몇 번째는 뭐 갈아 끼고 어디선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런 규칙, 그게 기하학이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뜨개질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방직이라고 하는 게 아주 수학적인 원리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학적인 원리로 10세기 때는 사람이 한 땀 한 땀 수놓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테크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테크닉들 요즘 알아낼게요. 여전히 미스테리게요.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벨벳 원단은요, 이 몇 천 년 전에 이 유럽 왕실에서 쓰던 벨벳 원단 지금 재현 못해요. 재현 못. 어떻게 만들어지 몰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의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기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은 시대가 요구하면 혹은 시장이 요구하면 인간은 기술을 만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왕이 이 원단을 사고 싶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사람은 무조건 이걸 만드는 거예요. 어떤 귀족이 고려청자를 원했겠지. 그럼 기술자들이 무조건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사실 요즘은 왜 고려청자 기술이 연구가 안 되느냐? 그 정도 수준의 고려청자를 원하는 사람이 없나 보지 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술이 항상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술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을 인간이 만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 사회 전체가 이 사회에서 어떤 기술을 요구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어떤 게 먼저 왔다? 철기보다 청동기가 먼저 온 이유를 재료 온도가 높다 낮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전혀 중요한 요인이 아니에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예 철은 이 지구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련할 생각도 안 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하튼 그래서 철이 대부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얘를 다시 철로 되돌리려면 재련이 필요하죠. 자, 그럼 이제 그 철의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이제 여기 지울게요. 여기 준다. 으쌰.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자, 산화철로부터 철을 만들어낸다. 바로 뭐예요? 이 반응의 역반응이겠죠. 이 녀석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내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녹으로부터 이런 식의 철, 얘를 어떻게 된다? 뭐냐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면 되죠. 그런데 그냥 얘를 가져다가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때 온도가 1200도씨 정도 돼요. 1200도씨. 그럼 여러분 너무 고온과 너무 저온은 항상 뭐가 들게 마련이에요? 너무 고온과 너무 저온은 항상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1200도 같은 경우는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비싸요. 그러면 비싼 건 산업이 될 수 있어요? 산업이 되기 어려워요? 산업이 되기 어렵죠. 그러면 쟤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쟤를 가지고 뭔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럼 단가를 낮추는 기술을 인간은 결국 개발한다 안 한다? 무조건 한다니까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단가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단가를 낮추느냐인데,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잠깐 뭘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 요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 나타나는 요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산화 환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네. 자, 여기 잘 보시면 첫 번째 산화. 자, 산화는 영어로 뭐예요? 옥시데이션. 네, 산화는 영어로 옥시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산화의 뜻은 뭐죠? 소리 없다. 네, 산화의 뜻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원자가 전자를 잃어요. 원자가 전자를 잃는 행위를 산화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리해요. 가장 정확해요. 그리고 그래서 원자가 전자를 잃고 그래서 산화수가 어떻게 되는 걸 얘기하죠? 산화수가 커지는 현상. 요거를 산화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환원. 자, 환원은 영어로 어떻게 쓰죠? 바로 리덕션이라고 쓰죠. 그래서 환원은 언급하고 있는 원자 요것이 전자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환원이 일어나면 산화수가 어떻게 됩니까? 산화수가 감소합니다. 요것을 뭐라고? 환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재밌는 건 산화환원 반응은 따로따로 일어납니까? 언제나 같이 일어납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동시성. 산화와 환원은 언제나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도 산화 반응 따로, 환원 반응 따로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산화 반응, 환원 반응 이렇게 따로따로 부르는 것보다는 어떤 표현을 더 많이 씁니까? 붙여가지고 산화 환원 반응 이렇게 쓰는 게 더 많죠. 이유가 반응 자체가 동시에 진행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도 산화를 옥시데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어로도 산화 반응은 옥시데이션 리액션이겠죠. 환원 반응은 리덕션 리액션이겠죠. 그렇죠? 근데 영어로도 산화 반응, 환원 반응 따로 얘기하는 게 많겠어요? 붙여서 같이 쓰는 게 많겠어요? 붙여서 같이 쓰는 게 많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산화 환원 반응 있죠?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게요? 영어로 붙여서 써볼까요? 그럼 뭐 옥시데이션, 리덕션, 리액션. 자, 이게 뭐냐면 음절이 별로 없어요. 엄청 많아요. 너무 발음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옥시데이션, 리덕션, 리액션. 이거 너무 어렵잖아. 그럼 당연히 이건 우리만 그렇게 느낄까요? 미국 사람도 그렇게 느낄까요? 느낄 테니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이것도 줄임말로 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바로 빨간소 반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리덕션에 있는 레드와 옥시데이션에 있는 옥스를 따서 빨간소 반응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을 영어 표현으로는 redox reac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redox reaction은 내가 그냥 줄여 쓰는 말이 아니고 사전에도 등재된 정식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사전에 등재된 정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을 영어로 redox reaction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런 단어 정도는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요 철이 녹쓰는 반응이거나 아니면 철이 재료되는 반응 역시 산화환원 반응적으로 분석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여기다 적용을 해보면, 자, 여기다 썼어요? 여기 지울게요. 지운다. 으쌰, 지우자. 지우자.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반응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F2O3 2Fe 2분의 3 O2.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있는 철 산화수 얼마일까요? 0입니다. 왜? 그냥 중성 원자. 얘 산화수 얼마입니까? 0입니다. 왜 0으로 둘까요? 바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호돈소 물질. 호돈소란 말 알죠? 호돈소 물질은 언제나 산화수를 뭐로 정한다? 0 알겠죠? 0으로 정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F2O3에서 산소 산화수 얼마입니까? 산소 산화수는 이렇게 보통 화합물에서 2-로 정해줍니다. 아시겠죠? 산소 산화수가 2-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고, 어쨌거나 산소의 산화수가 2-인 게 보통입니다. 그럼 이때 철의 산화수는 여기서 얼마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철의 산화수는 전하량 보존을 고려하면 F2O3도 전체적으로 중성이어야 되겠죠. 정기적으로. 그럼 철의 산화수는 여기서 3+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철은 짜잔,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쏘리, 색깔 바꿀게요. 철은 산화수가 이 반응에선 감소했죠?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은 무슨 반응? 환원이라고 하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산소는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2-가 0으로 이런 식으로 산화수가 증가했죠? 요거는 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은 뭐다? 산화철이 철과 산소로 분해가 되는 건데, 이 경우는 철이 환원, 산소가 산화가 되었네요. 이때 잠시 참고로 알아둘 건 화합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보통 2-입니다. 우선 요거 하나만 알아둡시다. 그러면 보통 2-니까 2-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뒤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우선 재련 과정에서는 2-가 아닌 경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재련 과정에서는 항상 이렇게 되니까 우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아이고. 자, 썼습니까? 썼죠. 그렇죠?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이렇게 줄게요. 자, 그럼 네 번째. 철을 재련해내는 산업적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산업이라는 말은 경제적이어야 돼요? 비경제적이어야 돼요? 산업이 되려면? 경제적이어야 되죠? 자, 경제적이 되려면 비용이 비싸야 돼요? 비용이 떨어져야 돼요? 비용이 떨어져야 되죠? 그 비용을 떨어뜨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우선 첫 번째. 코크스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코크스. 자, 얘가 석탄
한 종입니다. 여러분 석탄이란 말 들어봤죠? 석탄. 이게 아직도 미스터리긴 한데 이게 석탄하고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100%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석탄하고 석유가 명백하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메커니즘을 잘 모른대요, 인류가. 보통은 석탄이라고 하면 과거에 식물들이 죽어서 화석화된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석유는 동물들이 죽어서 이렇게 그 화석화된 게 아닐까라고 예상은 하는데 그 설명 방법에 오류들이 있을 수 있대요. 사실은 수억 년 전에부터 만들어진 거라 그 메커니즘을 규정하는 게 뭐 쉬운 건 아닌가 봐요. 뭐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 석탄이라는 말 들어봤을 텐데 이 석탄도 종류가 억수로 많은 거 아세요? 억수로 많아요. 그래서 역시 막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무연탄, 유연탄, 갈탄 막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종류에 따라서 엄청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실 지금도 석탄 쓰고 있는 사람 있을 수 있거든요. 뭐 할 때? 연필, 혹은 샤프 펜슬 안에 그거 심 들어가 있죠? 그것도 석탄의 일종이거든요. 물론 100% 석탄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석탄을 가져다가 곱게 갈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약간 섞어요. 왜냐면 쫀쫀하게 이렇게 들러붙을 수 있도록 섞어가지고는 석탄에 뭘 섞어가지고 딱 다져가지고 나무 안에 이게 넣어놓은 게 그게 연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연필 심도 사실 석탄의 일종이죠. 그 석탄의 일종 중 특별히 코크스라고 하는 어떤 녀석이 있어요. 알겠죠? 그럼 이 코크스 이거 역시 뭐냐면 탄소의 호돈소 물질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런 코크스라고 하는 녀석이 철의 재련 과정에서 나와요. 왜 철의 재련 과정에서 나오느냐? 이 코크스라고 하는 건 석탄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 양이 별로 없겠어요? 천지 빼가리로 많겠어요?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크스는 가격이 싸다 비싸다? 아주 싸요. 굉장히 쌉니다. 아까 그냥 철을 녹여서 철로 재련하는 건 굉장히 고비용이라고 했죠. 그것에 비해서 얘는 지구에 거의 무한대로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싸니까 얘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자, 이 녀석의 무슨 반응을 예로 들 거냐면 바로 불완전 연소를 생각해 볼 거예요. 불완전 연소. 여기 또 전문 용어 하나 나왔네. 연소 영어로 뭐예요? 연소 영어로. 영어 공부하셔야 돼요. 수학과학은 여러분의 성적을 바꾸지만 영어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영어 공부예요. 알겠죠? 정말입니다. 네, 그래서 수학과학 점수는 여러분들의 성적을 바꾸고요. 영어 공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어입니다. 영어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영어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물론 뭐 당장 학교 가서 영어가 단위수가 높진 않기 때문에 뭐 영어 좀 못한다고 성적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영어를 절대로 손에서 놓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영포자 되면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어쨌건 그러니까 연소, 그래서 영어 단어 이 정도는 알아야지. 민성 뭐예요? combustion입니다. combustion. 그래서 이 연소 뜻은 뭐예요? 연소의 뜻은? 바로 산소와 반응하는 것을 연소라고 하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코크스라고 하는 녀석의 불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 그렇다면 이 코크스의 완전 연소. 완전 연소. 식은 어떻게 돼요? 탄소가 산소 기체랑 반응해서 뭐가 되는 것? 바로 이산화탄소. 알겠죠? 이산화탄소. 이게 완전 연소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완전 연소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식은 뭐냐?
바로 탄소에 O2가 반응을 해가지고는 바로 CO 요게 되는 반응이 바로 코쿠스의 불완전 연소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썼다고 치고 이 반응의 질량 보존 맞아요, 안 맞아요? 질량 보존 안 맞죠?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앞에다가 절반 해주시면 산소 원자 1개 설명을 해줄 수 있죠.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코쿠스는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가 되지만 이 산업적 과정에서는 이 코쿠스가 불완전 연소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CO의 이름은 뭐예요? 그 유명한 일산화탄소죠. 그럼 여러분 왜 지금 이 코쿠스가 완전 연소 말고 불완전 연소 되는 반응을 생각하는 걸까요? 왜일까요? 왜 저런 반응을 생각을 하는 걸까요? 왜 완전 연소가 아니고 왜 불완전 연소 생각하는 걸까요? 자, 생각해봐. 사실 일상생활에선 완전 연소가 흔해, 불완전 연소가 흔해.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선 꼭 코쿠스가 아니더라도 뭔가 불에 활활 타면 완전 연소가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 많아, 불완전 연소가 일상생활에 많아. 완전 연소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종이 태워봐. 종이 태우면 좀 반만 태워볼까? 뭐 이게 돼. 그냥 종이 태우고 홀랑 다 타. 그냥 홀랑 다 타잖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완전 연소가 흔하다고. 근데 왜 지금 여기에서는 왜 잘 일어나지도 않는 불완전 연소를 생각하는 걸까? 여러분, 이런 철이 산업적으로 재련되는 장소를 뭐라고 해요? 이 단어는 여러분 다 알아요. 용광로라고 하죠. 용광로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용광로 같은 경우 저 애국가 나오면 배경 영상으로도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동해물과 하면 막 우리나라 막 반도체도 나오고 막 하잖아요. 배도 나오고 막. 아, 여러분 애국가라는 말은 알아요? 졸업식 때 불렀나? 애국가라는 말은 알아요? 몰라요? 산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애국가는 불러봤어요? 불러봤어요? 불러봤어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애국가가 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애국가를 법으로 규정해요, 안 해요? 각 나라마다 대부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프랑스 애국가가 뭐예요? 프랑스 애국가는 라 마르세이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라 마르세이주라고 해서 라 마르세이주라는 노래를 프랑스의 국가로 정한다라고 법령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어떤 노래를 애국가로 정한다라고 법령이 있냐는 얘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왜 없는지 아세요? 왜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프랑스 애국가 있잖아요. 그 지은 사람이 친일파거든요. 아니, 우리나라 애국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려고 하는 그 노래 원곡이 뭐예요? 원곡이 코리아 판타지라고 하는 노래잖아요. 그 지은 사람이 친일파예요. 1급 친일파예요. 네, 안익태 그 사람이 친일파라고요. 예. 그래서 뭐냐면 친일파가 지은 노래를 애국가로 정하자니 정작 친일파들도 좀 뻘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독립유공자들은 안익태의 노래가 애국가가 되는 거를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반대하죠. 그렇다고 권력을 잡고 있는 친일파들도 친일파가 만든 노래인데 굳이 이걸 법으로 정해가지고 이거를 애국가로 정하면 이게 논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시끌시끌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해서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애국가가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아직 대한민국의 친일파들이 권력을 많이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딱히 붙일 노래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국가의 가사는 누가 지었어요? 애국가의 가사는 불명이에요.
예, 애국가 가사는 불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게 이제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일제 강점기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1900년도 초에 우리나라 신문사에서 우리도 애국가를 만들자 해가지고는 괜찮은 가사를 모집합니다 라고 해서 신문사에서 가사를 모집했어요, 사람들한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애국가 가사를 투고한 거예요. 근데 많은 애국가 가사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투고했게요? 익명으로요. 투고한 거예요. 왜 익명으로 했겠어요? 끌려가서 존나 터질까봐, 알겠어요? 네, 끌려가서 정기 고문 당하고 막 이럴까봐 사람들이 신문사에 애국가는 보냈는데 익명으로 보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해물과 백두산이에요. 왜냐면 가사는 좋거든요. 그래서 가사가 먼저 있었고 거기에 노래를 붙여야 되는데 붙일 노래가 딱히 없어가지고는 그 음악적으로 되게 별로 안 좋은 그 안익태의 이제 코리아 판타지에서 일부를 가져와서 이제 애국가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 애국가 다르게 불렀던 거 알아요? 일제시대 때 애국 어떻게 불렀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불렀어요. 일제시대 때 누가? 독립군들이. 이거 어느 나라 민요예요? 예, 저기 독일인가 어디 미국 민요. 미국 민요에 요 말을 딱 붙였어요. 왜냐면 미국 민요 비트하고 요 동해물과 요 우리나라 가사가 잘 맞거든요. 그래서 일제시대 독립군이 불렀던 애국가는 지금 애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사는 같은데 이 멜로디가 달라요. 몰랐죠? 몰랐죠?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은 애국가 하나도 제정 못하는 어정쩡한 나라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네. 뭐 알겠죠?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아, 네,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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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저 원태현 이름도 비슷하고 원태현 대통령 태현 대통령 어때요? 태연이 아니네요. 아니 자기 원태현이 아니고 자기는 원태현 맞잖아요. 아닌데? 그래서 이름이 비슷해요. 뭐라고? 이름이 비슷하게 그치. 원석이. 태연이 누구예요, 그럼? 태연이 누구지? 태연이 누구지? 아니, 내가 왜 태연이라고 했지? 태연이는 우리 클래스에 아무도 없는데? 아니, 나 아들이 없어요. 석연이요, 그쵸? 윤승현, 원승현, 이름도 비슷하고, 윤승현, 그죠? 석연 어때요, 대통령?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원승현, 비슷하네, 대통령, 좋죠? 저기, 새로운 친구 이름이 뭐죠? 관용? 관영? 많이 놀랐어요? 괜찮아요? 괜찮죠? 그래. 진짜. 하여튼 그래. 관영, 여기 석연이 아는 애예요? 그렇죠. 만약에 제 대통령 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죠. 좋죠.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대통령 좀 최고죠. 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석연, 잘 부탁해요. 알겠죠?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네. 갑자기.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는 애국가도 없는 나라예요. 하여튼 뭐.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좀 커서 우리나라 애국가도 좀 정해주세요. 알겠죠? 네. 애국가도 정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독립운동가 입장에서 요즘 우리나라 애국가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착잡할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네. 뭐 여하튼.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연소가 산소랑 반응을 하는 건데 이때 왜 얘가 불완전 연소냐? 아까 얘기했죠? 산업적 과정에 철의 재련이 일어나는 장소를 용광로라고 했잖아요. 애국가 화면에도 영상 화면에 나오는 그 뭐냐면 용광로는 기억하세요. 산소 희박 조건이에요. 이 일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용광로에서 벌어진다는 말은 알죠? 그 용광로가 이따 구조를 보면 알겠지만 용광로는 산소가 아주 희박한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용광로가 산소가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완전 연소가 아니라 불완전 연소로 반응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쩜 이 테크닉을 이렇게 찾아냈는지 참 기가 막힌 거죠. 요즘이야 자연과학이 발전해서 이렇게 뭐 만들어지는 건데, 그리고 또 이 철의 재련 과정이라고 하는 것의 또 하나의 미스터리는 뭐냐면요. 여러분, 기술은 보통 전파되는 경우가 있죠. 전파되는 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어느 회사에서 만든 기술이 그 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회사도 그걸 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든 제품을 보고 추적해서 따라 하기도 하고, 뭐 심각한 경우는 산업 스파이를 이용해서 기술을 빼내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일종의 기술 전파잖아요. 뭐 합법적이건 뭐 불법적이건. 그럼 여러분, 청동기나 철기도 기술 전파가 있었을까요? 청동기나 철기도 기술 전파가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여러분, 요즘은 서울에서 여기 경남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뭐 이거 얼마나 걸려요? 버스 타면 4시간, 기차 타면 2시간 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얼마나 걸려요? 조선시대 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달 걸려요. 무슨 말이야? 걸어가야 되니까요. 그럼 여러분, 조선시대가 몇 년? 한 5,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여기 한반도 땅에서 저기 지중해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3년 넘게 걸려요. 3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그 5,000년 전에 이 한반도 땅에서 지중해에 있는 이탈리아나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이탈리아나 아니면은 저기 뭐 터키 이런 쪽까지 가려면 3년 걸린다고. 3년. 근데 가다가 뭐 할 수도 있어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그런 시대에는 기술 전파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기술 전파라는 게 굉장히 일어나기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청동기가 있다가 철기가 만들어지자마자,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철기가 만들어지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철기가 온 지구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구에서 철기가 철기 동시에 다 나타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최초의 철기 문명이라고 하는 게 저기 그 중동의 스키타이 문명이라고 있거든요. 이집트 조금 이쪽에. 거기서 이제 거의 뭐 철기 문명의 발상지라고 말은 해도 그 지구 반대편인 고조선에서도 철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고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되면 이게 뭔가 어디가 기술이 탕 터지면 그게 쫙 이게 아니고요. 지구에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철기 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철기 뭐 이렇게 생겨요. 이게 고고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고고학적으로 연대 추정이라는 거 알아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추정 하면은 기가 막히게도 지구 반대편에서 동일시에 철기가 나타난다고요. 이상하죠? 그러면 이런 미스테리를 지금 아직 이걸 해결했다, 왜 이 원인은 모른다? 아직 연구 중에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이 철기 문명이나 지구의 문명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이론이 존재하는 거예요? 외계인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이 지구에 동시다발적으로 와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술 전파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허황된 이론마저 존재하는 이유가 아직 어떤 문명 발전에 대해서 인류가 충분히 연구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상당히 고고한 연구에서 희한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건 그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용광로라는 걸 잘 봐. 지금 포항제철에서 돌아가는 최첨단 용광로, 5,000년 전 원시적 용광로, 원리는 같다 다르다? 원리는 이그젝틀리 세임이에요. 알겠어요? 원리는. 그 원리를 어떻게 5,000년 전에 산소 희박 조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크스를 사용하는 건 포항제철에서 발견한 걸까요? 5,000년 전에 발견된 걸까요? 5,000년 전에 발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5,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참 대단하긴 하죠. 뭐 여하튼. 그래서 어쨌건 용광로가 산소 희박 조건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자, 준다. 자, 여기에 있는 요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 반응 역시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산화하는 반응이냐? 요렇게요. 짜잔. 자, 여러분, 산화하는 반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죠? 산화하는 반응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산화수의 확인입니다. 아시겠죠? 산화수. 자, 그러면 여기서도 자, 탄소 산화수 얼마? 0. 왜? 호돈소. 산소 산화수 얼마? 0. 왜? 호돈소. 자, 이때 산소 산화수 얼마? 웬만하면 E-라고 했어요. 알겠죠? 화합물 상태에서는 E- 알겠죠? 그럼 이때 탄소 산화수는 E+겠죠? 아이고, 그럼 여기에 있는 탄소 산화수 증가 감소? 증가죠. 그럼 산화환원 뭐예요? 산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산소 산화수 증가 감소? 감소. 산화는 뭐예요? 환원이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코크스가 그래서 용광로 속에서 어떤 형태로 철을 재련하는지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